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을까? 금강산 총석정 바위 그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새와 금덕이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얼굴만 맞대면 눈꼬리가 실룩, 입이 삐죽거리며 싸웠지요. 그 마을은 멀리 산속까지 가서 계곡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남자들이 물지개를 지고 물을 떠 날랐습니다. 금덕이가 물을 좀 길어오라고 하면 막새는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물 깃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금덕이라고 그냥 참을 리가 없었습니다. 대충 밥상을 차려놓고는 허기에 지친 남편이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 한마디 쏘아주었지요. 나무찜은 돌쇠 아버지 반밖에 못 치면서 메기처럼 입은 커서 밥은 잘도 먹네. 이러면 막새가 밥상을 번쩍 들어 내팽개 치지요. 그러고는 밀고 당기고 쥐어받고 핥히고 한바탕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놈의 집구석은 허구한 날 싸움질이야.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구려. 못난 사람들 같으니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나는 수가 있다더니 바로 막새와 금덕이를 두고 한 말이었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고약한 성품을 배울까봐 걱정이 된다고 쫓아내자는 사람까지 있었지요. 총석정 마을은 예로부터 금슬좋기로 이름난 마을인데 막새와 금덕이가 마을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막새가 말했지요. 이렇게 사흘 들이로 싸우다가는 돌팔매를 맞으며 쫓겨날지도 모르니 아예 그 전에 헤어져서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어때? 금덕이도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까짓것 좋지. 너하고 사느니 바위나 소나무하고 사는 게 100번 낫겠어. 두 사람은 바삐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 옷은 내가 산 것이야. 이불은 내가 산 거니 손대지 마. 보따리를 싸면서도 한바탕 싸운 두 사람은 총석정 언덕을 올랐습니다. 총석정에 오르는 길은 하나인데 언덕 위에는 남쪽과 북쪽으로 두 갈래길이 나 있었지요. 남편은 북쪽으로, 아내는 남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서도 정이 들었던지 두 사람은 흘낏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막새가 먼저 고함을 빽 하고 질렀습니다. 좋은 서방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금덕이라고 질 리가 없지요. 퇴하고 침을 뱉고는 악을 쓰며 쏘아 주었어요. 아무리 선녀 같은 여자도 너하고는 사흘도 못 살 것이야.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코나 깨져라. 헤어지는 판이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천성이 거친 데다 워낙 싸움에 길들여져 있어서 험한 말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때 봄날의 얼음장 갈라지듯 쩡쩡 소리가 나더니 어디선가 벼락치듯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잠깐 서시오. 막새와 금덕이는 깜짝 놀라 서 있었지요. 총석정 위에는
사이좋게 어깨를 맞대고 선 부부 바위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댄 듯한 모양새였지요. 이 부부 바위 덕에 총석정 마을 사람들은 유난히 부부 금슬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바위가 둘로 갈라지더니 쿵쿵 소리를 내며 뛰어오는 것이었어요. 아까 소리친 것이 바로 이 부부 바위였던 것이지요. 그대들이 오늘 헤어지기로 했다니 다시 짝을 지어봅시다. 우리도 너무 오래 같이 살았더니 지겨워졌소. 그러더니 남편 바위는 금덕이에게로, 아내 바위는 막새에게로 갔습니다. 막새와 금덕이는 그저 놀라 입만 벌리고 있다가 다시 눈을 등잔만하게 떴습니다. 남편 바위는 멋진 사내가 되었고 아내 바위는 선녀 같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불쌍한 금덕이 그동안 몹쓸 불안당을 만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제 내가 공주처럼 떠받들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리다. 멋진 사내가 된 남편 바위의 말에 금덕이는 그만 눈물을 뿌리며 안겼지요. 복도 없는 막새님, 그동안 사금파리 같은 여자와 다투며 사는 나날이 얼마나 힘겨웠나요? 이제 그대를 임금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된 아내 바위가 말했지요. 막새는 덥석 아내 바위를 끌어안고는 입이 해벌쭉 벌어졌답니다. 이제야 내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막새는 총석정 북쪽 끝에서 신방을 차리고 금덕이는 총석정 남쪽 끝에서 신방을 차려 각각 첫날 밤을 보내었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새와 금덕이는 새로 만난 배필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표정만 보아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척척 해주었지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될 정도로 행복한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은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각자 새로 맞은 신랑 각시를 껴안고 단잠에 빠져있던 금덕이와 막새도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막새와 금덕이는 총석정 갈림길에 선 소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껴안고 있던 사람은 바로 막새와 금덕이었지요. 그럼 당신과 내가 같이 밤을 새웠단 말이야? 막새는 믿기지 않아 다시 눈을 비비고 금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깨를 기대고 선 부부 바위가 천둥처럼 소리를 쳤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해 준다면 날마다 지난 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 함부로 나누지 말거라. 막새와 금덕이는 머리를 땅에 대며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러다가 꼭 끌어안아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막새와 금덕이는 그 후로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스님을 사랑한 공주. 요석 공주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입니다. 화랑이었던 남편이 백제와의 싸움에 나갔다가 죽은 뒤 요석 공주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 무열왕은 남편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딸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요석궁에서 살게 해주었지요. 공주는 요석궁에서 살고 있다고 하여 요석공주라고 불렸습니다.
요석공주는 불심이 깊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황룡사라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습니다. 어느 날 요석공주는 황룡사에서 원효대사를 보았지요. 요석공주는 원효대사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뒤에도 공주는 절에서 원효대사와 여러 번 마주쳤지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넋을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스님을 사랑하나 봐. 이를 어쩌면 좋지? 공주는 원효대사를 잊으려고 며칠 동안 절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원효대사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공주는 할 수 없이 황룡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공주는 원효대사를 몹시 사랑하였지만 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원효대사를 바라보면서 혼자 속만 태울 따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원효대사가 황룡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쯤 원효대사는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원효대사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느냐?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찍어 세우리라. 서라벌 사람들은 이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종 무열왕은 이 노래를 전해 듣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전은 원효대사의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오? 글쎄요, 뜻이 깊어 전혀 모르겠는데요. 자루 없는 도끼란 주인 없는 여자를 뜻하오. 그리고 하늘을 바칠 기둥은 나라의 큰 현인을 말하고 원효대사는 귀한 부인을 얻어 나라의 큰 현인이 될 아들을 낳고 싶은 모양이오. 태종 무열왕은 혼자 살고 있는 요석공주를 떠올렸습니다. 원효대사와 딸 아이를 맺어 주어야겠다. 태종 무열왕은 요석공주를 대궐로 불렀습니다. 너는 원효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질문에 요석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속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요석공주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대답을 못하자 태종 무열왕은 방긋 웃었습니다. 네가 황룡사에서 살다시피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얼마 전까지 그곳에 원효대사가 머물고 있었다지. 왕이 이렇게 말하자 공주는 속마음을 들킨 듯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네가 원효대사를 좋아하니 다행이구나. 원효대사가 장가를 들고 싶어 하는구나.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보아라. 요석공주는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태종 무열왕이 물었지요. 원효대사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싶으냐? 공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네 뜻을 알았으니 요석궁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태종 무열왕은 요석공주를 물러가게 한 뒤 신하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 원효대사를 만나러 가자. 왕은 신하와 함께 원효대사가 자주 다닌다는 문천교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때마침 노래를 부르며 다리를 건너는 원효대사를 발견하였지요. 왕은 원효대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오. 대사를 만나러 왔소. 나와 같이 궁중으로 갑시다. 태종 무열왕이 이렇게 말하자 원효대사는 다리 위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난데없이 바람이 불어와
원효 대사의 삿갓이 벗겨졌습니다. 원효 대사는 삿갓을 붙들려고 정신없이 손을 뻗쳤는데 손으로 허공을 젓다가 그만 다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다행히 다리가 낮아 다치지는 않았지만 물에 빠져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분부하였지요. 대사의 옷이 흠뻑 젖었구나. 여기서 요석궁이 가까우니 어서 대사를 요석궁으로 모셔라. 원효 대사는 신하의 안내를 받으며 왕과 함께 요석궁으로 갔습니다. 요석 공주는 원효 대사가 들어서자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공주야, 대사의 옷을 말려드려라. 태종무열왕은 요석 공주에게 이렇게 부탁한 뒤 원효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사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부르는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소. 오늘 밤 여기서 묵으며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하시오. 왕은 곧바로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요석 공주와 원효 대사는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설총이지요. 요석 공주는 설총을 훌륭하게 키워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요석궁에서 사흘을 묵은 뒤 파괴했다며 스스로 스님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호리병을 찬 채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이때 지어 부른 노래가 무예가이지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야 태어나고 죽는 것을 벗어나리로다. 전설에 따르면 그 뒤 원효 대사는 소요산에 머물며 수행에 힘썼습니다. 그 무렵 요석 공주는 설총을 데리고 소요산으로 가서 작은 별궁을 지어 그곳에서 살았지요. 그때의 별궁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요석공주 별궁지라고 부른답니다. 게으른 장사꾼들. 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집 한 채 볼 수 없는 산속 오솔길로 세 장사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덧조고리를 입은 참빛 장수가 서고 그 다음에는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가 서고 맨 뒤에는 털모자를 쓴 무명 장수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지요.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기우는데 그들 앞에는 하룻밤 자고 갈 주막집 하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장사꾼은 맥 없는 다리를 끌며 자꾸자꾸 걸었지요.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 드디어 포수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포수막이란 사냥꾼들이 잠깐 쉬기 위하여 산 속에 지은 집이랍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지. 새 장사꾼은 약속이나 한 듯 포수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사냥을 나갔는지 포수막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지고 온 등짐을 구석에 벗어놓고 구들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포수막은 냉돌방처럼 썰렁하였지요. 불만 때면 방 안이 따뜻하겠구먼. 냉방에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던 참빛 장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암, 따뜻하다마다 몸도 훈훈하게 녹을 것이고 몸만 녹이겠나 잠도 잘 오겠지. 소금 장수와 무명 장수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먼저 일어나 불을 떼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저 남의 눈치만 힐끔힐끔 보다가 누구와 불을 떼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맵찬 바람이 윙윙 불고
문풍지가 붕붕 울렸습니다. 한동안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참던 소금 장수가 말을 꺼내었어요. 여보게들, 나에게 부시가 있네. 불은 내가 지필 테니 그대들은 밖에 나가 장작이나 날라오게. 그러자 참빛 장수가 머리를 흔들며 말을 받았습니다. 부시를 쳐서야 언제 불을 일으키겠너. 나에겐 성량이 있네. 좀 적기는 했어도 말리면 불씨를 얻을 수가 있네. 그러니 자네들이 장작을 날라오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무명 장수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젖은 성냥을 언제 말려서 불을 일으키겠나? 나에게 벽에다 그으면 불이 일어나는 딱 성냥이 있네. 불 지피는 건 나에게 맡기고 자네들이나 장작을 날라오게. 그들은 이렇게 저마다 장작을 나르기가 싫어서 옆에 친구들을 시켜보려고 말 공부질만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불을 떼지 않는 그들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새 장사꾼은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빨을 딱딱 맞조는 소리가 옆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왔지요. 참다 못한 참빛 장수가 옆에 있는 소금 장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야 원 추워서 견디겠나. 빨리 불을 떼자고. 그런데 나는 발이 얼어서 걸을 수가 없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가죽신을 신은 자네가 좀 장작을 날라오게. 그러자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가 구실을 대었습니다. 글쎄, 남을 위해 장작을 날랐으면 좋겠지만 나는 모자를 쓰지 않아 귀가 얼고 말았다네. 여럿을 생각하여 털 모자를 쓴 자네가 좀 수고하라고. 소금 장수는 이러면서 털 모자를 쓴 무명 장수를 부추겼습니다. 글쎄, 남을 위해 장작을 날랐으면 좋겠지만 나는 덧 조고리를 입지 못해 속탈을 만났다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덧 조고리를 입은 참빛 장수 자네가 좀 수고하라고. 무명 장수도 구실을 대면서 참빛 장수를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서로 남을 부추길 생각만 하다 보니 이번에도 장작을 날라다 불을 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밤은 더 깊어만 가고 칼날 같은 새벽 바람이 스며들었지요. 구들장은 차다 못해 이제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새우처럼 꼬부리고 앉았던 그들은 너무 참기 어려워 몸을 뒤척였지요. 털 모자를 쓴 무명 장수가 다른 친구들을 부추겨 보려고 수를 썼습니다. 여보게들, 나는 털 모자를 써서 몸이 훈훈해 나는데 자네들은 무던히 추운 모양일세. 정 추우면 장작을 날라다 불을 지피게나. 나무만 쑤셔 넣으면 구들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것인데 얼음장 같은 데 앉아 덜덜 떨 필요가 있겠나. 무명 장수가 남의 불에 계자비를 하려고 약은 수를 쓰자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춥다니 난 가죽신을 신었더니 발부터 뜨거워지더니만 이젠 몸에 땀까지 나네 그려. 그 말이 안 입고 온 듯 참빛 장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위를 참는데요. 가죽신을 신은 것보다 덧 조고리를 입은 내가 나을 테지. 난 몸에 땀이 나다 못해 미역을 감을 지경이라네. 이번에도 이렇게들 몸을 뺄 생각만 하면서 약은 수를 써보았지만 남을 움직여 불을 지필 수는 없었습니다. 추위는 사정없이 몰아치고 몸은 동태처럼 꽁꽁 얼어붙었지요. 이제는 입까지 얼어붙어
옆의 친구들을 부추길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때 아닌 하품이 나왔지요. 얼어 죽기 직전에 졸음이 몰려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모두 죽고 말 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을 비워두고 사냥을 나갔던 포수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포수 영감은 급히 장작을 날라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방 안에 뜬 김이 서리고 얼어붙었던 구들이 차츰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장사꾼들도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지요. 자네들은 어쩌자고 그들 위에 누워서 이 모양이 되었나? 보수 영감이 기가 막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난 때문이지요. 글쎄 나는 불을 떼자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장작을 날라와야 떼지요. 엉덩이가 망짝같이 무거운 친구들을 만났다가 얼어 죽을 뻔했수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포수 영감은 어이가 없어 쓴 입만 쩝쩝 다셨습니다. 불떼기가 싫어서 떨고 있는 자네들이야말로 한심한 친구들이구려.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는 게으른 장사꾼들을 자기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악독한 의붓 아버지. 옛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떤 고을에 김 씨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피땀으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는데 단 한 가지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백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는 것이었어요. 다 늙은 아내도 자식을 낳아볼까 하여 온천을 간다, 절간에 치성을 드린다 하며 별의별 노릇을 다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없는 것 없이 차고 넘치는데 있어야 할 자식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 여러 가지로 애쓰던 끝에 첩을 얻어서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김 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아이의 이름을 광술이라 짓고 금이야 오기야 하며 온 집안이 떠받들어 길렀지요. 김 씨는 늦게 본 아들이라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벼슬 길에 나서게 할 욕심으로 일찌감치 천자문을 가르치려고 무진 애를 썼지요. 그러나 광수리는 한 달이 넘도록 하늘 천자 한자 변변히 못 쓰는 못난이였습니다. 늙음하게 본 자식이 저 꼴이니. 김 씨는 아들 때문에 한숨 짓는 날이 많았고 늘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이를 자꾸 먹어갈수록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재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아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이 못난 아들 때문에 더욱 속을 태우게 되는 것은 광수리를 낳아준 여자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 매우 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이름은 세웅이라고 하는데 사리에 받고 재간이 좋아 무슨 일을 맡겨도 솜씨 있게 해내었지요. 세웅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웅의 아버지는 부잣집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큰 나무에 깔려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세웅의 어머니는 세웅이를 잘 길러주겠다는 바람에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광수리보다 3살 위인 세웅이가 속으로는 미웠지만 남의 눈이 무서워 할 수 없이 세웅이와 광수리를 같이 서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음과 같은 훈장의 말을 듣게 되었지요. 세웅이는 신동이요.
그러자 김 씨는 그만 배알이 뒤틀려 남의 눈이고 뭐고 생각할 나위 없이 세웅이에게 일만 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광수리는 3, 4년이 되도록 천자문 한 권조차 떼지 못한 데다 날이 갈수록 응석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웅이는 머슴들과 같이 일하기 바빴으나 틈틈이 책을 구해 의붓 아버지의 눈을 피해 글을 외웠습니다. 일도 잘하지만 글 공부로도 광수리와는 비길 바가 아니었지요. 세웅이는 날이 갈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김 씨는 세웅이가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세웅이 놈이 바보 같은 광수리를 억누르고 집안 재산을 빼앗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김 씨는 의붓 아들인 세웅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씨에게는 세웅이를 감쪽같이 없앨 좋은 수가 떠올랐지요. 김 씨는 자기 집 머슴인 최서방을 불렀습니다. 최서방은 김 씨가 앉아있는 대청 앞으로 갔지요. 이 집에서 등이 휘도록 한평생 머슴으로 살아온 최서방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대청이라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올라오라니까. 최서방이 대청으로 올라가 조심히 무릎을 꿇고 앉자 김 씨는 한참 동안 최서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김 씨가 천천히 말을 뗐지요. 자네는 지금까지 내 말을 잘 들었네. 그런데 이번에 자네가 꼭 해주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네. 무슨 일이옵니까? 주인님 말씀을 어찌 어길 수 있습니까? 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재앙이 닥쳐올 꿈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들어보게. 글쎄 세웅이란 놈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달려들어 광수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나. 그만 혼비백산하여 내 겨우 숨을 돌려 잠을 깨었네. 세웅이란 놈을 집에 두었다가는 우리 가문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으니 미리 손을 좀 써야겠네. 아니 주인님, 세웅이는 그런 몹쓸 놈이 아니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입 닥치지 못할까? 최서방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자네를 믿고 하는 말이네. 이 말이 자네 입 밖으로 나간다면 자네 목숨을 부재하기 어려울 걸세.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하네. 왜 말이 없는가? 네, 지켜야지요. 최서방은 간신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최서방에게로 바짝 다가앉아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네가 사냥총을 메고 그 애를 데리고 꿩 사냥을 가서 꿩을 쏘는 척 하다가 그 애를 쏘아 죽이란 말이야. 죽이고는 어느 웅덩이에 묻어버리게. 이 말은 최서방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습니다. 최서방은 있는 용기를 다 내어 말하였어요. 주인님, 죄송스럽지만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최서방은 김씨의 음모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런 끔찍한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을 꺼낸 김씨는 음모를 굽히려 하지 않았지요. 어서 대답을 하게. 김씨가 다시 재촉하였어요. 주인님, 대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늘이 무섭습니다. 죄 없는 세웅이를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놈,
그래도 계속 우길 것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김씨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일었습니다. 그 눈은 도끼에 차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듯 하였지요. 최서방은 아무리 거절하여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직히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김씨는 더욱 은밀하게 말하였어요. 내일 안으로 당장 요절을 내게 해.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최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김씨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최서방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최서방이 마당을 쓰는데 김씨가 눈짓을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최서방은 머리를 한번 숙였다 들었지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최서방의 가슴은 방망이 질 하듯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독한 놈도 다 있군. 저런 놈을 내 한평생 받들었다니. 하지만 최서방은 김씨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 세웅이를 데리고 꿩 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웅아, 산에 가면 조심하거라. 세웅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세웅이와 함께 산 등성이를 올라갔습니다. 세웅이는 숲속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꿩을 몰았지요. 여기저기에서 꿩들이 푸드덕거리며 달아났습니다. 오늘은 참 꿩이 많기도 하네. 세웅이는 달아나는 꿩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최서방은 꿩을 쏘지 않았지요. 주먹으로 땀을 훔치고 섰던 세웅이는 최서방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서방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나무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방, 무슨 생각을 하시오? 최서방은 세웅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웅이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최서방, 무슨 일이 생겼소? 세웅아, 여기 앉자. 세웅아, 이걸 바꿔라. 최서방은 허리에 찼던 주머니를 풀어주었습니다. 불룩한 주머니 속에는 최서방이 평생 머슴살이를 하면서 명절 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엽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은 최서방이 죽을 때 쓰려고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것이지요. 세웅아, 세상도 참 몰인정하구나. 이 돈을 갖고 당장 서울로 떠나거라. 최서방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주인 어른이 너를 없애려고 한다. 글쎄 너에게 무슨 죄가 있니? 그러나 그놈은 네가 너무도 뛰어나 앞으로 제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 짐작하고 너를 해치려 드는구나. 내가 너에게 무얼 속이겠니? 김씨의 명을 받고 할 수 없이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지만 나는 너를 해칠 수가 없구나. 모든 것을 알아차린 세웅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서방, 고마워요. 세웅아, 너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야. 이제 크면 세상에 몹쓸 것들을 모두 불사르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다오. 세웅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웅아,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살아야 할 것이야. 어서 떠나거라. 최서방은 세웅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서방, 우리 어머니를 부탁해요. 내 꼭 성공하여 돌아올게요. 세웅이는 이렇게 말한 뒤 곧 눈물을 훔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최서방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헛총을 한 방 꽝 하고 쏘았습니다. 그때 집에서 총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김 씨는 입을 해벨쭉 거리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헛총을 쏘고 난 최서방은 불이 나게 무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웅이를 죽여 묻은 것처럼 말이지요. 최서방은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네. 꿩은 몇 마리나 잡았나?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재수가 없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사옵니다. 해가 져서 한 마리를 쏘았는데 그만 어두워서 허탕을 쳤사옵니다. 그래. 그런데 세웅이는 왜 안 오는가? 아니, 아직 안 돌아왔습니까? 오늘은 꿩이 없기에 세웅 도련님은 낮에 일찌감치 집으로 돌려보냈사옵니다. 최서방은 이렇게 둘러대었어요. 그럼 어디 놀러간 모양이네. 김국현은 둘째 부인의 눈치를 슬쩍 엿보며 말하였지요. 이상한 일이네. 세웅이는 늦게까지 놀러 다니는 애가 아닌데. 세웅이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온 밤을 새워 세웅이를 기다렸으나 세웅이는 끝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세웅이 어머니는 자나깨나 세웅이 걱정에 몸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최서방은 세웅 어머니의 고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최서방은 세웅 어머니를 볼 때마다 세웅이가 어디에 가서라도 살아있을 거라며 위로하였지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세웅 어머니는 이 해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세웅 어머니는 아기에게 정을 붙이면서 세웅이에 대한 생각이 덜해 가는 것 같았지요. 한편 서울로 올라간 어린 세웅이는 어느 마음씨 착한 사람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내외는 세웅이를 친자식처럼 길렀지요. 본래 성품이 착한 세웅이는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세웅이는 다시 서당에 다니게 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세웅이는 20살의 과거에 급제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위풍당당한 원님이 되어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럴 쯤 김 씨는 평생 나쁜 짓만 해서인지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는 이름 모를 중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며 숨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립던 어머니와 의리 깊은 최서방을 다시 만나게 된 세웅이는 기쁨에 넘쳐서 눈물을 떨구었지요. 세웅이는 당장이라도 악독한 김 씨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다 죽어가는 늙은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웅이는 이 고을에서 김 씨에게 갖은 학대와 몹쓸 짓을 당하면서 눈물 속에 살아가던 최서방을 비롯한 수많은 종들에게 김 씨의 땅을 떼어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김 씨의 산과 들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저마다 제 집을 아담하게 짓도록 하였지요. 고을 백성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원님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떠받들었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한통 속이던 고을의 나쁜 사람들은 속이 뒤집혔으나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거들먹거릴 수가 없게 되었지요. 수박 장수에게 속은 선비. 옛날 어느 시골에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 뜻도 모르는 글만 줄줄 외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저녁이 걱정되고 저녁을 먹으면
아침 거리가 걱정되는 형편이었지요. 어느 날 아내는 참다 못해 선비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책에서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오늘은 머리도 식힐 겸 장에나 갔다 오시구려. 그러고는 선비에게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무명 한 피를 주면서 그것을 팔아 쌀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무명을 지고 장으로 갔지요. 장 마당에는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팔고 사느라고 흥정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장에 나와본 선비는 흥정하는 것이 몹시 가소롭게 생각이 되었지요. 공자가 말하기를 흥정이 밝으면 마음이 어둡다고 했거늘 이게 무슨 당치 않은 짓들인고. 그러면서 선비는 물건 가게를 기웃기웃 넘겨다 보고는 실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쌓아두면 썩고 많은 것이다. 한두 푼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내주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느니라. 가게방 주인이 그 소리를 듣더니 몽둥이를 휘두르며 선비를 내쫓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장사꾼이 선비의 손을 슬그머니 잡아당겼어요. 이 속이 밝은 장사꾼은 선비를 세상 물정을 생판 모르는 어리숙한 골방 샌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등에 쥐고 있는 무명을 나한테 팔지 않겠소? 마음에 드시면 사시구려. 줬소. 당신이 달라는 대로 내주고 주는 대로 받으랬으니 나는 이렇게 주겠소. 장사꾼은 선비에게 돈 단량을 쥐어 주었습니다. 고맙소. 시세를 모르는 선비는 장사꾼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주는 대로 절반밖에 안 되는 값을 받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손쉽게 무명을 팔아버린 선비는 이번에는 쌀을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지요. 한 곳을 살펴보니 그 앞에 처음 보는 물건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선비는 낯선 물건을 팔고 있는 장사꾼에게 물어보았지요. 장사꾼은 어리숙한 선비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런 못난 놈을 보았나? 보아하니 골방 샌님이로군. 수박을 처음 보는 모양이야. 한번 속여 먹어야겠다. 장사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이건 당나귀 알이옵니다. 선비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 호기심이 일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알을 어떻게 까나요? 수박 장수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대답하였어요. 예, 이것을 따뜻한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덮어두면 열 사흘 만에 알을 깨고 당나귀가 나오지요. 선비는 쌀이고 뭐고 당나귀 알부터 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자라면 타고 다닐 작정이었지요. 그럼 알 하나를 나에게 파시오. 선비는 무명을 팔고 받은 단량을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수박 장수는 수박 하나에 단량을 받는 게 너무 과분했으나 선비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능청스럽게 말하였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물건을 쌓아두면 썩는다고 했으니 주는 대로 받는 게 도리에 맞는 것이오. 선비는 제가 감쪽같이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유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제야 수박 장수는 못 이기는 척하며 단량을 받고 수박을 내주었어요. 수박을 받아 하는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달려나와 물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오? 아내 역시 양반집 안방에 파묻혀 살다 보니 수박을 처음 보았습니다. 선비는 대단한 물건이라도 산 양 으스대며 말하였어요. 아니, 이것도 몰라. 글을 읽지 않으니 무식하기가 짝이 없군.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인데 이불을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놓아두면 열 사흘 만에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온단 말이오. 선비는 수박을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덮으면서 재촉하였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고지 듣고 굴뚝의 연기가 멎을 새 없이 불을 떼었습니다. 드디어 수박을 사온 지 열 사흘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이불을 들치고 수박을 살펴보았어요. 당나귀 새끼가 나올 줄 알았더니 구린내만 물씬 풍겼습니다. 아유, 냄새야. 당나귀는커녕 어디서 썩은 것을 사왔구려. 어서 내다 버려요. 아내는 손으로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선비는 할 수 없이 썩은 수박을 그릇에 담아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하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째서 썩었을까? 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홧김에 썩은 수박을 풀숲에 휙 내던졌지요. 마침 거기서는 누구 집 당나귀 새끼 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날아오는 썩은 수박에 머리를 얻어맞고 냅다 뛰었지요. 이제야 당나귀 새끼가 알을 깼구나. 선비는 그것을 보고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쫓겨가던 당나귀 새끼는 어떤 집 헛간에 들어가 숨었지요. 선비는 헛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왜 나무의 헛간에 함부로 뛰어드느냐고 나무랐지요. 선비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방금 내가 사온 당나귀 알에서 새끼가 태어났소이다.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나 빠른지 도망쳐 이 헛간으로 들어갔다우. 집 주인은 선비를 미친 사람으로 보았던지 당나귀 새끼를 붙들어주며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당나귀 새끼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을 하였지요. 그 알이 썩었으면 이런 당나귀 새끼가 나왔겠소. 아유, 정말 귀엽게도 생겼구려. 아내도 기뻐하며 당나귀 새끼를 쓸어보고 안아보고 하였지요. 선비는 당나귀 새끼를 자기 집 마당에 매두었습니다. 당나귀 새끼는 어미가 그리운지 자꾸만 매매하며 울었지요. 어떤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달려와 따지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 당나귀 새끼를 훔쳐다가 매두었소?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선비도 달려나와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오. 이 당나귀 새끼는 10사흘 전에 내가 장에서 알을 사다가 깐 것이오. 어서 썩 물러가시오. 당나귀가 어떻게 알에서 나온단 말이오. 그런 억지 부리지 마시오. 농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해서 그 집 마당으로 우르르 모여들었지요. 농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 집 당나귀 새끼를 몰래 훔쳐다 매두고는 제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는구려. 당나귀 새끼가 장에서 사온 알에서 나왔다는 것이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더니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선비는 고집스럽게 우겨댔지요. 저 사람이 무식하여 그러는 것이요. 이 당나귀 새끼는 틀림없이 10사흘 전에 내가 장에서 사온 알에서 나온 것이요. 참으로 유식한 소리군. 저 양반이 장에서 수박 한 통을 사오는 걸 보았는데 그럼 당나귀 새끼가 수박에서 나왔단 말이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마당에 떠나갈 듯 웃었습니다. 글 읽기만 좋아하던 유식한 선비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말았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